편집자님.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요즘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병렬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 어느 자리를 가든 다 이렇게 여러 권을 꺼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당장 뭐 읽고 계셨어요? 여기에는 저희 신간이 나와서 받아둔 거 제가 편집하면서 참고하느라 읽고 있는 책들도 있고 또 그냥 읽고 싶어서 읽는 것들도 있어요. 제일 최근에 덮은 책을 먼저 보여드리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 있고 어저께 리터 45호를 마감을 했거든요. 주제가 워크숍 시대예요.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의 워크숍이 주요한 창작 방법론으로 들어간 그런 작품들을 커버 스토리에서 다뤘는데 워크숍4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 아마 화진이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저도 사서 읽었는데요. 영화 해피아워 연출 노트와 각본집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연출 노트까지만 읽었고요. 여기까지. 해피아워에 나오는 네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다들 생업이 있는 일반인 분들이신 거예요. 이분들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게 하기 위한 워크숍 과정을 다룬 책인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생각하는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캐릭터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 워크숍 방법론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장이 좋았는데 즉흥적으로 캐릭터를 뽑아내는 것, 즉 거짓말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진실에는 모종의 중력이 있어서 앞뒤에 이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쌓아 올리다 보면 그 끝에서부터 스르르 무너져 내린다. 즉흥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허물어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좀 두텁게 만드는 일들을 하거든요. 워크숍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 배우한테 그 캐릭터에 대한 가상의 인터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지금 제일 뭐가 두려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게 하고 그걸 혼자만 간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는 그 답을 가지고서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연출 노트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각본은 먼 훗날에 읽고 싶게 되면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한편집의 참고 도서들이에요.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 라는 제목의 책이고 민천문화재단 길동로에서 기획한 책이에요.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생존 보고서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을 기록한 보고서이고요. 이 책이 저는 파란색이 왔는데 랜덤 발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골라서 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에피소드 3개 정도 읽었어요. 에피소드요? 1, 2, 3부에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이주노동 이주민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영주권이랑 국적이 취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문제를 겪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서 모르던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 편 마감할 때까지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읽은 책인데요. 레나칭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출간이 예정이라는 소식을 풍문처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샀고 제가 휴가를 갔었는데 미국으로 그래서 그 여행 기간 동안 읽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버섯을 따라가는 책이에요. 송이버섯이 다른 작물들처럼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된 목초지, 관리된 숲이 폐허가 됐을 때 거기서 하나씩 자라는 작물인데 이거를 시장에 나가서 팔고 일본에서 되게 값비싼 선물로 팔리기까지의 과정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서 두껍고 무겁지만 술술 읽었고요. 이거는 저희 탐구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민음사에서 내고 있는데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이솔의 이미지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한편에도 글을 실었던 필자이고 단행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고요. 서문에서 왜 우리가 이미지를 지금 탐구해야 되는지를 되게 명확하면서도 유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SNS만 보고 있으면 너 그런 SNS 그만하고 현실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이미지도 실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사실 이게 목차가 데카르트의 꿈, 휴메의 극장, 플라톤의 동굴 이렇게 돼서 잠시 덮었어요. 한 이틀 정도 덮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읽어봤고 지금 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이 앞에 아까 말한 철학자들이 왜 이미지를 가상 혹은 실제보다 열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반박하면서 사르트르가 어떻게 이미지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이제 이미지는 실제다로 가보려고 합니다. 실장으로. 제가 침대 머리맡에 펼쳐놓은 책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무거웠어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샀는데 조금 읽자마자 이건 한솔을 빌려줘야겠다. 한솔 편집자에게 읽기를 미뤄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고요. 이건 베리언 니 그리파라는 작가의 목구멍 속의 유령이라는 책입니다. 한 다섯 쪽 정도 읽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끼어들고 토한 걸 또 치워야 되고 이렇게 나의 일상에 아기를 돌본 행위가 계속 끼어드는 엄청 산만한 상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새 한솔 편집자의 탐구 주제인 것 같아서 빌려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몇 주 동안 안 가져와서 드디어 다른 책들을 가져온 김에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번에 노벨상 수상한 윤포세의 가을날의 꿈 외라는 희곡집이에요. 가을날의 꿈을 포함해서 3편의 희곡이 들어가 있고 지은이 인터뷰까지 실려있는 희곡집인데 수상을 하고 그때 멜랑콜리아가 나왔었잖아요. 그 멜랑콜리아를 정화 편집자님이 낭독을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한편에 그때 저의 집중력으로는 이걸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우회로를 찾다가 희곡집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 작품 중에 2편을 읽고 지현이 같은 시리즈의 다른 윤포세의 다른 희곡집을 읽고 있는데 인터뷰가 너무 좋다 그래서 한 편 건너뛰고 인터뷰까지 읽었고요. 첫 번째에 실린 게 어느 여름날이라는 작품인데 중년 여성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해요. 창문에 파도가 치는 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창문을 추운데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친구가 들어와서 너는 또 창문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에 똑같이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 자기 남편이 되게 여러 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때 왔던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과거의 나의 친구, 그리고 남편, 그 친구의 남편까지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다 엄청나게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다른 인물이 그 상황을 또 견디고 있는 걸 알고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엄청 높고 여기서도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몰입해서 읽었고 대사에도 이렇게 보면 쭉 줄글로 된 게 아니라 여백이 시처럼 이렇게 계속 행가리가 돼 있고 여백이 되게 많은데 노르웨이 작가거든요. 인터뷰에 보니까 노르웨이에는 사람들이 겨울이면 말을 잘 안 한다. 그거는 내가 자라난 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바로 납득을 한 작품이고 이거는 제가 침대에서 읽었던 건데 오늘 밤에 마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이거는 필립 케니콧의 피아노로 돌아가다라는 책이에요. 큰 범주에서 에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피아니스트들의 에세이들을 재밌게 읽은 게 몇 권 있었어요.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 라는 알렉산드르 타르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책도 있고 이런 음악 관련 에세이들이 나오면 약간 낚이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작가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 어머니가 바이올린의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를 아들이나 딸에게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이루면서 대신 이루려고 했던,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피아노를 생각할 때 늘 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주었던 말들을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했던 말들, 듣기 좋구나 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피아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깨닫게 돼요. 이제 내가 피아노를 치게 되면 어린 시절처럼 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거나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한 곡을 끝내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느끼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밤에 이걸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더라고요. 곡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들으면서 읽으니까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런 걸 가끔 겹치기도 하고. 이건 이 정도 읽었어요. 사실 여기에 사놓고 안 읽은 책도 엄청 많은데, 책은 에드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냥 나오자마자 산 것 같아요. 신간에서 보고 그때 사서 영원히 펴지 않았는데, 사실 이걸 주문할 때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 압도당해서 제일 아래 깔려있었고요. 집에 가서 누워있을 때 유튜브 쇼츠든 인스타그램 릴스든 심해의 물고기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걸 보니까 그냥 보기만 좋아하고 알고 싶진 않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새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의 대표자. 사실 편집자 입장에서는 병렬 독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픽션을 읽고 싶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에세이가 읽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건 사실 제가 뭐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책들인 것 같고, 띠지만 빼고 만들면 책들 되게 많고 비닐도 안 뜯은 책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까지는 끝을 봐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입사를 하고 나니까 일로 읽어야 될 책도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상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이고 독서라 하는 일, 그 순간을 좀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제가 리토 때 병렬 독서를 얘기한 건 거의 너무 산만해서 책을 못 읽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좀 직렬 독서